제가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법학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사법시험 이제 들러리 쓰러 많이 다녔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런 뭐 그래도 이게 그 서당계 3년이면 이제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도 이제 법대 4년 다니고 이제 고시 공부 좀 했으니까 이제 풍어는 좀 읊을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경험이 있다가 그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법대 비법대가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단기간에 좀 요것만 보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그래도 민법에서 뭐 그 60점은 받으면 되니까 뭐 70점, 80점 뭐 고득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 정도에 맞게 만든 자료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은 그 두고두고 계속 보세요. 눈에 익히시고 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민법이 그 처음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요. 일단 용어가 어려워요. 저도 법대 처음에 1학년 때는 이게 뭔 소린지 잘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때는 또 이게 기본서, 그러니까 교재죠. 그 대부분 이제 법학대학원에서 대학에서는 이제 곽윤직 교수의 민법 총칙, 뭐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두꺼운 책들로 강의를 하는데 그게 다 한자예요. 법조문이 예전엔 또 다 한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옥편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일상생활에 많이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법이기 때문에 많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보시기는 그래도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 일반법이잖아요. 기본법이고. 그래서 그 여기 만약에 이제 국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공법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은 이제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법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1조를 혹시 보셨나요? 민법 제1조를 보시진 않으셨죠. 근데 민법 제1조에는 민법 민사에 관해서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리. 그러니까 일반 상식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지금 관습법이나 조리를 배우진 않지만 민법의 규정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만든 요 민법 조문 판례집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따로 조문하고 판례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가 만든 요 노란색 요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받으셨죠? 요거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이제 개나리 색깔로 바꿔봤어요. 표지는 붕으로. 일단은 처음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그 강행 규정 얘기 들으셨죠? 근데 강행 규정에는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 안에는. 근데 강행 규정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거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이게 강행 규정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건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강행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에 의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어떤 계약이라든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강행 규정을 더 중점으로 배우셔야 되는데 강행 규정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무효죠. 그러니까 당사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3자도 당연히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의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무효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유효로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됐어요. 근데 나는 유효를 주장해서 법률 행위를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이거 무효야 원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효기 때문에. 원래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신의칙 원칙이나 금반원 원칙에 접촉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은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강행 규정 안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력 규정과 이제 그 단속 규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효력 규정에 대한 이제 사법상 효과는 무효죠. 근데 단속 규정은 유효라는 거를
이게 그 체크 포인트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판례를 나눠놨어요. 단속 규정 판례, 단속 규정 핵심 판례라고 해서 단속 규정이니까 이건 다 판례 요지를 보면 유효하다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효력 규정 핵심 판례, 이건 효력 규정이니까 당연히 무효라고 다 이제 판례 요지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 1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파란색 그 줄 치시는 거 힘드실까봐 제가 다 또 줄을 다 쳐놨어요. 그래서 이건 공인중개사 이제 자격 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 판례 1번의 파란색 줄을 한번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근데 개설 등록도 못했잖아요. 근데 중개업을 해요. 업으로. 그러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업으로 했으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판례 요지 마지막에 보면 강행법규에 해당되어 무효다. 그러니까 너 자격증 없는데 중개행위에서 돈 받았어? 그거 무효야. 돌려줘야 돼. 이 판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판례다.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게 가치 있는 거다. 돈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이 두 번째 거는 좀 틀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법도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 당연히 내가 중개소수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안에서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초과 부분은 당연히 무효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공인중개사법상 그것도 강행 규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민법은 지금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민법은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 건 여기 이제 계약 파트죠. 계약 파트. 그래서 뭐 계약 채권법으로 불러도 되고 계약법으로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뭐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민사특별법이 있죠. 민사특별법이 있고. 근데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10년 동안의 그 공인중개사 출제된 민법에서 출제 그 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민총에서는 한 25%, 물권에서는 35%, 채권 계약 파트에서는 25%, 그다음에 민특에서 15% 정도 출제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민총을 지금 보고 있지만 민총의 요 25%, 그러니까 지금 뭐 40문제라고 하면 이제 10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꼭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탈법 행위를, 그러니까 그 뭐죠? 강행 규정을 봤는데 강행 규정은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피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탈법 행위라는 그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혹시 탈법 행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탈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효이면 좋겠지만 유효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판례를 보셔야 된다. 그 판례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유효라고 하고 어느 부분에서 무효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탈법행위 판례는 이 판례예요. 국유재산법 관련한 판례. 그래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국유재산은 원래는 그게 그 일반인들이 소유할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인 그 법적인 성질이. 근데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이제 타인 명의로 그 명의 이전을 해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탈법 행위로 무효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전득하더라도 무효다.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탈법행위의 핵심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강행법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그 법대에서는 선량한 풍속이 뭐냐, 그다음 기타 사회 질서는 뭐냐 이러면서 소수설 다수설에서 막 복잡하게 싸워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은 무효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중요해요. 103조 관련해서는 판례가 중요한데 그 3번하고 4번을 동시에 볼게요. 그러니까 부첩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 해소를 해요. 해소라는데 그동안의 부첩 관계를 유지하다 해소하면서 아무래도 여자가 경제력이 없다거나 생활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같이 생활을 했었으니까 뭐 그 유자료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의 불법 그 부첩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불법이잖아요. 위법적인 것이고 비난마다 마땅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해소하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 이거는 그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불법에서 적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이므로 유효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그 종료를 조건으로 하는 건. 근데 4번을 보면 좀 특이해요. 이제 부첩 관계 부부 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 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고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부첩 관계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조건 배우셨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거를 아셔야지 이해가 되시는데 일단 해제 조건은 뭐예요? 법률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조건이 성취가 되고 나면 이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줬어요. 내 그 첩한테 땅을 줬는데 이거 너 나하고 부첩 관계를 유지할 동안만 네 거야.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 나하고 부첩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거 소멸돼. 네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첩 관계 유지가 조건이면 무효고요. 부첩 관계 종료가 조건이면 유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판례를 한번 볼게요. 6번 판례는 이제 이게 부당이득 반환 관련한 건데 이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적인 원인으로 뭐 흔하게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제 도박 하면서 이제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러니까 정성 카지노에 이제 그런 업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하는 거 알면서 빌려주는 거죠. 되게 나쁜 거죠. 도박을 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판례는 그거죠. 지금 윤락행위. 그러니까 이제 윤락행위를 할 자 그 여성 이제 직원을 고용하고 모집함에 있어서 이제 선불금이나 뭐 이런 거를 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를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불법적인 어느 정도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효다. 그러면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박빚을 빌려줬는데 도박할 걸 알고 빌려줬어요.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보험 사기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7번 판례도 보시면 피보험자를 살해했어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그러면 이제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보험금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분이 보험 계약상의 이제 상속인이라는 거잖아요. 법정 상속인이든. 그래서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내가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살해를 했어요. 근데 내 동생은 내 형은 모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지를.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만약에 이거는 지금 반사회 질서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거를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효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을 보실 텐데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소송 사건이다. 근데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진술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증인은. 근데 증언의 대가로 이제 돈을 받아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103조 위반이다. 증인은 이제 법에 따라서 증언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증언을 해야지. 그 소송 단계에서 어느 일방을 위하여 증언해 주는 건 103조 위반이다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무효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그 마지막 10번은 이게 형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도 있겠지만 피의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하고 기소하고 처벌을 주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인, 형사 사건의 참고인이 이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인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해요.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 그러면은 그것도 103조 위반이다. 라고 하는 판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곽윤지 곽서라고 하는 민법 책에 다 나오는 아주 오래된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판례들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 한번 볼게요. 그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103조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반사회성, 그러니까 103조 위반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매매계약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게 범죄 행위로 취득했다고 하면 이건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보면 이제 도품 특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법률행위 당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중매매 사안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중매매란 일단은 그 제1 매수인이 있고 그다음에 제2 매수인이 있잖아요. 근데 제1 매수인이 이제 뭐 그 매도인이 제1 매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제2 매수인한테 다시 넘기는 거 이게 바로 이중매매 사안이죠. 근데 이중매매는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다. 유효죠. 그래서 정당하게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매도인과 제2 매수인의 매매 계약이 자유경쟁, 공정한 경쟁의 한계를 넘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걸 바로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2 매수인의 배임행위 적극가담. 그렇죠? 그래서 고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임행위 적극가담을 했다. 그러면 무효다. 이중매매 사안도 유효이지만 배임행위 적극가담 무효. 그래서 판례가 그 내용이고요. 일단은 그 1번 판례를 보시면 매도인의 배임행위,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한 매매, 이중매매.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한테 넘겨라 요청하는 수준까지 돼야 된다는 게 그 적극가담이죠. 그다음에 2번 판례를 보시면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중양도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이중양도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채권자 취소권을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사회행위예요. 채권자의 권리, 이익을 해하는 행위. 근데 이거는 그 특정 재산의 특정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 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특정물에 대한 특정 물건, 그러니까 땅이면 땅,
집이면 집을 넘겨줄 특정물에 대한 양도할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판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1 매수인의 무효 등기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직접 말소 등기 내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판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민법 총칙을 여러분들의 강력한 요구에서 제가 이거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체크하셔가지고 그 파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그 백사조를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로 보죠. 그래서 이것도 판례가 중요한데 일단은 2번 판례를 보실게요. 2번 판례를 보면 그 증여계약이죠. 증여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없죠. 어느 일방한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무상증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유상증여라고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를 보시면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건 사법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제 기억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뒤에서 또 보시고 공부하셨겠지만 대리인은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의 경솔과 무경험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이제 본인 판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7번 판례를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모두 추정되지 않아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두 가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 이거는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개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아니면 그 권리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되게 그 민사적으로는 입증 책임이라는 것들이 있죠. 입증 책임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7번 판례를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8번 판례를 보시면 이거는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은 이제 급부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기해서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이런 게 나오죠. 급부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사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정하는 그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거라면 그 계약은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러니까 부재소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당사자예요. 일방 당사자인데 내가 너무 불리한 계약을 했잖아요. 궁박해서.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법률로 만약에 이게 모든 계약서나 모든 그 사회생활은 마지막에 그래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부재소합이라는 게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너랑 소송 안 할 거야. 그런 합의는 그것도 무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재소 합의조차는 내가 소송상의 권리가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무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판례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증여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증여계약은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일이 없었죠. 예. 근데 단독행위에서는 있어요. 단독행위에서는. 그래서 채권 포기 같은 단독행위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궁박한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뭐 그 궁박한 그다음에 무경험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내 채권을 포기하게 했다라는 판례거든요. 그럼 당연히 무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경매에 있어서 우리 요즘에 경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예. 이거는 뭐 법원을 믿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원이 어느 쪽에 기울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판례들은 파란색 줄 쳐놓은 거는 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거 비진이 표시라고 하죠. 한번 조문을 읽어볼게요. 의사표시는 그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비진이 표시는 일단 유효죠. 예, 일단 유효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 유효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효다. 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거 절대적 무효가 아니에요. 상대적 무효예요. 네, 당사자 사이에만. 그래서 선의의 3자. 여기서 또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예,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 내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3번 판례를 한번 보세요. 공무원 이제 그 공법상에는 표시가 중요하므로 언제나 유효이다. 빨간색으로 제가 그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법상 행위는 비진이 표시 없다. 표시된 대로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6번을 한번 보세요. 4번하고 6번은 의원 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회사가 너 이거 뭐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사직서를 써. 그래서 의원 면직이라는 거는 이게 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또 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의원 면직이라는 거는 이제 사직서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로 쓴 거를 이제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강요한 거는 거기에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사직서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썼더라도 너 해고한 거야 회사에서 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쓰는 입장에선 비진이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효다. 해고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6번에 보시면 퇴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무효기 때문에. 그런 판례 이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8조로 넘어갈게요. 통정허위 표시. 이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도 무효다. 근데 역시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게 어쨌든 법률효과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허위 표시를 처리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짜고서 어떤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거 하지 말자 이제. 처리할 수 있죠. 의사표시니까. 근데 그 의사표시를 처리하기 전에 선의의 제3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우리 둘 간에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했어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빨간 줄 치신 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조문하고 그 밑에 있는 빨간 줄 최소한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판례도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통정허위 표시 관련한 판례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죠. 이거는 다른 것들은 이제 무효인데 여기서 이제 취소가 나와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착오로 내가 의사표시를 했다. 어떤 내가 착오에 빠져서 그럼 일단 유효한 거죠. 근데 내가 착오를 일으킨 그 부분이 중대하냐 아니면 안 중대냐 하냐에 따라서 내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은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단 동기의 착오라도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취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소함으로써 피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동기의 착오니까 그래 너 취소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번이에요. 5번 판례를 보시면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판사들은 경제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았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대부분. 아무래도 우리가 뭐 경제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근데 민법의 대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민법의 대원칙은 하나는 원상회복이고 하나는 손해배상이에요. 근데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거를 보전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볼게요. 8번을 보실게요. 8번. 그러니까 그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게 중요해요. 자격. 내가 공인중개사냐 아니면 건축사냐 변호사냐 자격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자격. 그래서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과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 이 사람하고 설계 계약 안 했어. 설계 용역 계약. 그러면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격이 없었다면 안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이 부분도 판례상으로는 되게 중요한데 그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는 그냥 중요 부분의 착오로 봐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땅이 넓지가 않으니까 땅, 집 이런 소유에 대한 관념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것이다. 근데 또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에 관한 착오. 가격은 뭐 등락을 하는 거니까 등락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볼게요. 16번을 볼게요. 표의자가 착오로 이유로 밑에 빨간 거 볼게요. 즉 표의자가 착오로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기재를 해놓은 거니까 판례를 보시고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판례를 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급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그런데 이제 착오로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 판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넘어갈게요. 사기 강박은 이것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선의의 삼자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게 있죠. 2항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자의 고의, 2단의 고의라고 표시하죠. 민법으로는. 그래서 기망행위, 그 다음에 위법성, 인과관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기 강박은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상대로 사기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소송행위와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9번을 볼게요. 일반적으로 내가 사기의 피해자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제3자는 당연히 선의로 추정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너 되게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 이거 사기인지 알고 샀잖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약간 삐뚤어지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번.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해서 병존한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 선택적 행사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판례를 보시면 제3자의 사기,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를 친 건 아니고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죠.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이고 사기로 인한 피해는 피해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가볼게요.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의사표시의 효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도달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요거는 요지 가능 시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달주의의 반대는 이제 발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표시를 할 때부터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제 그 예외가 표시되어 있죠. 빨간 줄로.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딱 문제 내기 좋잖아요. 1번부터 5번째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오기 좋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그리고 요것도 한번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 기억하실 거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관련한 판례인데 일단 내용 증명 우편물이나 등기 발송은 그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보통 우편 그냥 우편 붙여가지고 뭐 100얼마짜리 해서 붙이는 보통 우편은 그게 뭐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 그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분실할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판례 내용은 그렇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대리하고 나머지를 훑어드리고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